그럼 왜 우리 구조물이 이 안전성, 내구성에 문제가 있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다 비슷한 생각이시겠지만 일단 처음부터 설계가 제대로 돼야 되겠죠. 그런데 설계하시는 분들이 우선 학교에도 이렇게 가르치니까 안전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용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근데 구조일체성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제대로 잘 안 가르치는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특히 내구성하고 설계하고는 거의 따로 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계하시는 분들이 구조물의 내구성을 확보하려면 설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은 설계 엔지니어들이 재료를 관심 없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료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료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 많이 공부를 안 하시기 때문에 내구성을 위한 설계는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배수구를 어디다 둬야 되나, 그러니까 물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 게 좋을까에 대한 이런 것도 내구성을 위한 설계가 되는데 그런데 좀 등한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기 모이신 분들 중에 이제 설계하시는 분들은 좀 더 재료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조물을 오래 쓰게 하려면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나부터 좀 설계하시는 분들부터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처음부터 제대로 시공이 돼야지 나중에 뭔가 보강하고 보수한다고 해도 처음부터 제대로 한 것보다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시공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이 죄송한 얘기지만 재료의 품질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시는가 하면 그런 것 같지가 않아서 걱정입니다. 일단 뭐 공기 단축이 제일 큰 목표고 경비를 절감하는 게 목표가 되다 보니 그러니 재료의 품질에 대해서는 좀 등한시하는 게 우리나라 구조물의 품질 저하 내지는 내구성 음, 확보가 안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공하시는 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재료 품질을 좀 해야 되는데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시공비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문제점을 제기하라면 그 부분이 걱정이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유지 관리와 보수 보강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이 부분도 아까 얘기했듯이 뭐 33만 원 갖고 되겠냐? 이런 게 걱정이죠.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가 제대로 돼야 제대로 된 구조물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 도대체 이게 왜 안 되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몇 가지를 이제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는 교육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제 또래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창피하기도 하지만 1970년대, 80년대 공부하신 분들 지금 이제 60대, 70대 이분들이 한참 일 많이 하셨는데 이분들이 학교 다닐 때 제대로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맨날 데모했고 휴교했고 학교에 그 탱크가 들어와 있고 총든 군인들이 학교 지키고 있고 휴교했고 지금 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 뭐 그런 시절에 공부를 할 수가 없었고요. 그렇지만 독학은 했죠. 혼자 공부하는 거예요. 혼자 공부해서 공부는 열심히 하셨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걸 느꼈어요. 제가 이제 지도 교수님을 만나서 공부하면서 제가 느낀 게 혼자 독학하는 게 뭔가 좀 빠진 데가 있는 거구나. 뭐냐면은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필요한 이유는 이런 거야. 그리고 학생이 질문을 하면 그건 아니야. 라고 해서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면 이런 거구나라는 확신이 생기는데 혼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가 저런가 뭐 이런 거 같은데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필요하구나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뭐가 중요한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교과서 이제 쫙 있고 교과서에 밑줄 쫙 치고 빨간색으로 쫙 해놓고 이런 거 아니니까 양은 되게 많은데 뭐가 중요한지 이거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 습득이 좀 어려웠었다. 게다가 대부분 공부 안 해도 그냥
취업 잘 됐습니다. 졸업도 뭐 대충 뭐 학점도 굉장히 안 좋아도 취업 다 됐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사회 나가서 이제 굉장히 앞장부터하면서 하셨는데 그분들이 그때 일하셨던 구조물이 지금 유지관리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 설계와 시공에서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곧바로 아무리 유지관리를 잘해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요. 우리나라 교육이 90년대 중반, 2000년대 중반 잠시 좋았어요. 잠시 교육 정상화가 돼서 많은 학생들이 대학원 진학하고 논문 많이 쓰고 연구 많이 하고 공부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뒤에 200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완전 망했습니다. 우리 15년 정도. 일단 대학 교육에서 왜 망했냐면 한동안 학부 제한다고 막 다 뭉쳐놓고요. 부전공을 하면은 뭐 취업이 잘 되나 해서 전부 부전공하고 뭐 하고 게다가 공학인증제를 한다 그러면서 뭐 이 기본적인 거를 잘 알아야 된다 이런 것만 하면서 필수 과목을 다 없앱니다. 그래서 졸업 학점들이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70대 선배님들은 옛날 얘기 들어보면 160 학점을 공부해야 졸업을 하셨대요. 저희 때 140 학점을 공부하면 졸업했는데 지금 확확확 줄고 있어요. 그래서 뭐 130 학점, 120 학점 점점 줄고 있다 보니 그러니 이제 2학년 과목은 없애기가 어려우니까 기초 과목은 놔두고 이제 어플리케이션 있는 과목들을 다 줄여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현장에 나가서 일할 때 필요한 지식을 공부할 기회가 이제 없어진 거고 뭐라고 하나의 원인은 아닌데 아무튼 최근에 대학원 진학하는 학생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 전문성이 상실된 거고요. 그래서 저는 공학교육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대학의 교수님들이 이제 학생 없이 뭐 연구를 하시거나 그게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대학원 진학이 저조하다 보면 좀 공부하신 분들이 현장 배치되는 숫자가 계속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회사도 그렇고요. 설계회사 직원 뽑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시죠. 대학원 졸업생이 없으니. 근데 설계를 하려면 대학원 석사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이제 또 10년, 20년 지나면 이제 사람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될 거고. 아무튼 이 교육이 굉장히 큰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서 또 하나 제가 우리나라의 상황이 4번인 것 같아요. 뿌리가 없어요. 뭐냐면 우리가 공부한 거를 저는 날로 먹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거저든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지식을 생산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지식을 소비만 하는 거죠. 지식의 소중함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의 지식을 생산하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 책에 있는 거를 아주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각종 시설물, 정자교, 뭐 지하주차장 전부 콘크리트 구조물로 예를 들면 역사적으로 보면 1867년에 모니어가 프랑스에서 요 화분을 만들면서 이제 철근들을 보강하고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철근 콘크리트의 첫 번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 독일의 퀘넨, 바이스 이런 분들이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해서 철근 콘크리트의 이론을 처음 이제 정립하기 시작한 게 1887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1999년에 프랑스의 콘시데르가 이제 교과서를 출판합니다. 세계에서 첫 번째 철근 콘크리트 교과서고요. 미국에서는 1907년에 타이니오 마워 이분들이 이제 교과서를 썼는데 요거예요. 요게 첫 번째 철근 콘크리트 교과서고 요분이 이제 위스콘신 대학의 교수님이어서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저예요. 저도 오래전에는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제 학생 때 제 지도 교수님이 이제 설먼 선생님하고 같이 있었는데 2012년에 토론토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사진을 찍었는데 이 학교가 이런 전통이 좀 있어서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왕 살몬 선생님이 쓴 책이 이제 교과서로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1918년에 아브람스 달보 그라프 이런 분들이 많은 연구를 하면서 실패를 엄청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1918년에 물 시멘트 비하고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관계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걸 알기까지 무수히 많은 실패를 했다는 거고요. 이분들이 그 다음에 계속 했다가 실패한 게 뭐냐면은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하고 무슨 강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이거를 이제 실험 방법을 만들려고 무수히 많은 시도를 했는데 다 실패를 했대요. 그런데 1920년에 노만이라는 분이 이런 거죠. 그 이전에 많은 분들이 실린더 압축 강도 실험하는 실린더 몰드로 이걸 실험했더니 데이터가 제대로 안 나왔는데 이분이 깔때기로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봤대요. 그래서 위에 단면적을 확 줄인 거죠. 지름을 반으로 줄여서 이런 깔때기형으로 해서 이걸로 실험을 해봤더니 슬러프 값하고 물 시멘트 비하고 상관관계가 있다. 선형관계가 있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런 방법을 사용했는데 그 당시 우리 뭐 했냐? 우리나라 독립운동할 때고요. 아까 제가 1919년 얘기 많이 했는데 3.1운동, 만세운동 할 때인데 그때 외국에서는 이런 실패 사례들이 엄청 많았던 거예요. 이게 이제 1922년에 미국의 표준으로 올라갔습니다. ASTM에 슬럼프 콘테스트가 올라왔고 우리나라는 그 뒤로부터 40년 뒤에 KS 표준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현장에서 이걸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재작년에 그 ACI에서도 이거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직접 듣지 못했는데 발표를 했대요. 야, 100년 동안은 우리가 이거 했는데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없다는 거죠. 결론은. 원시적인 것 같지만. 근데 우리나라에도 토목 기술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1797년에 이때가 제임스 파커가 이 내추럴 시멘트를 처음 개발하고 그 뒤에 이제 포틀랜드 시멘트가 생산이 되기 시작했는데 개발이 됐는데 요해 벌써 정조대왕 시절에 요 미스프린트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좀 바꿔야 되는데 제가 잘못했네요. 정조대왕 때 정약용 선생님이 이제 화성에 요거를 이제 시공하면서 요 거중기라는 것을 사용하셨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큰 구조물을 만들 때 쓰는 그 크레인하고 이제 컨셉은 똑같아요. 뭐 이런 얘기는 우리 장수필 전임 회장님이 쓰신 역사를 잇따라는 우리 그 전통 교량에 대한 이야기 이 책에도 이제 언급이 되어 있고요. 아무튼 정조대왕인데 죄송합니다. 정조대왕이 어떻게 생긴 분이냐 제가 농담으로 이 사진을 보여줘요. 드라마에 나왔던 분인데 이분 아니고 이제 이분이 진짜시고요. 아무튼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기술자 정신이 옛날에 분명히 있었는데 장인 정신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니다. 근데 목에 칼이 들어오기 전에 벌써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고 아닌데요? 뭐 이렇게 맞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각종 현장에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이것들이 얼마나 어렵게 만들어진 방법인지 유럽이나 북미에 있는 그 엔지니어들이나 이 사람들은 안다는 거죠. 자기네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어렵게 얻은 지식인데 허투루 하겠냐. 그래서 제가 외국 사람들 보면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 보면 슬럼프 시험하는 거 이렇게 가서 보면 굉장히 정성껏 합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하고 절차 다 따르고요. 귀찮거든요. 3분의 1 넣고 막대기로 25번 쑤시고 또 3분의 1 넣고 25번 굉장히 꼼꼼하게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꼼꼼하게 안 해요. 왜냐? 지식을 쉽게 얻었거든요. 어떻게 그런 방법이 생겼는지를 알지 못해요. 학교에서 가르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한대더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대충 비슷하게 빨리빨리 그냥. 그런데 더욱더 문제가 뭐냐면은 이 실험은 누가 해야 되냐는 거죠. 영어로 서플라이어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서플라이어는 예를 들면 레미콘 회사 사람들이에요. 이제 공급하는 사람들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독하는 분이 해야 되는 거죠. 제공자가 자기가 제공한 납품한 물건에 대한 시험을 자기가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현장에서 그런 일이 꽤 많이 있대요. 그러니까 레미콘 회사한테 슬럼프 시험 값도 내놔 이런 거죠. 그거를 내놔라 그러면 안 되죠. 자기네들한테 불리한 거는 당연히 에, 감추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이런 거의 중요성을 모르고 많은 현장에서 막 이뤄지니 그러니 사고가 안 날 리가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1980년대 이런 표가 있었어요. 건설에서 혼을 담은 시공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진짜 영혼이 없는 건설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월급 나오면 뭐 월급 받고 뭐 살아야지 하는, 그러니까 엔지니어로서의 어떤 뭐 의식, 자세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 근데 엔지니어들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정부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토목공학이 정치공학이냐. 그래서 정치하는 분들이 이제 우리 토목공학을 자신한테 유리하게 너무 이용해 먹은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또 하나는 값싸게 만드는 게 국민의 세금을 절약하는 길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렇게 만든 구조물을 지금 현재 유지관리 대상이에요. 그러니 제대로 됐겠냐. 값싸게 하는 게 꼭 좋은 거냐. 게다가 국토부에 계신 분들의 포커스는 시설물 품질은 모르겠고 물가 관리, 부동산 가격 관리에 더 큰 중요성을 두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니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사고가 나면 그때만 잠깐 관심을 갖다가 결국에는 이거예요. 부동산 가격. 또 그러다 보니까 가격 관리, 그러다 보면 품질 관리가 제대로 되겠냐. 이게 다 연관이 된 것 같아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긴 이유가 뭐냐? 제 생각에는 1989년도인 것부터 같아요. 그때는 이제 교육은 괜찮았는데 그때 이제 생긴 일이 일기 신도시 200만 호 주택 공급 정책이 시작됐습니다. 그게 1989년에서 92년 사이인데 이때 수도권에 90만 호, 비수도권에 110만 호를 뭐 공급하겠다. 그러면 주택만 공급하면 되나요? 지금 신도시의 문제가 다 그거죠. 교통 문제예요. 그러니까 집만 진다고 되는 게 아니죠. 도로, 교량, 뭐 철도, 이거 또 상수도, 하수도, 또 전기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돼야 되는데 일단 보여주기식으로 그 건물만 져요. 그리고 나머지는 안 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게 그분들이 살아가십니까? 근데 이게 한 번에 하기에는 불가능한 물량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그냥 확 인기 끄는 건데 우리나라 건설 뭐 이렇게 쭉 연도 시기들로 보면 아무튼 이때 1980년대까지 대부분 우리 토목공학과가 생겼는데 이제 호황기라고 얘기하는 80년대 90년대 신도시 사업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또 성수대교 무너졌죠. 삼풍백화점 무너졌죠. 이게 호황기는 호황기지만 이제 이때가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말은 성숙기인데 이게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느냐. 어, 우리 교량 분야는 이렇습니다. 성수대교가 붕괴된 이후에 굉장히 많은 교량을 부셨어요, 우리가. 그 이유는 제 생각에는 콘크리트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도 있고 의도적인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교량 안전진단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전국의 모든 교량을 다 대상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는 대학에서 안전진단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우후죽순격으로 많이 생기는 회사가 진단회사죠. 엄청나게 많은 진단회사가 생겼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공부도 안 하고 돈 된다 싶으니까. 그러면서 한 게 뭐냐면은 공역 내화력 판정을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 응력 보존계수라는 게 들어가서 처짐에 대한 보존계수가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면은 현장에서 이렇게 재활 실험을 하고 변이를 재요. 처짐을 재서 여기 메저에다 넣고 계산을 해가지고 처짐을 계산해서 여기다 넣어요. 근데 이런 거죠. 계산을 해봤더니 처짐이 3mm가 생겨야 되는데 실제 현장에 가서 재봤더니 6mm가 생겼다.
여기다 대입하면은 반이죠. 그러면 공용내화력이 반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 DB18로 설계한 이등교였는데 안전진단을 해보면 DB5 이런 게 나와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것 때문에 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오른쪽에 있는 거 내가 여러 군데 가서 얘기하는 건데 탄성계수라는 게 이런 거예요. 콘크리트의 탄성계수는 식으로 계산한 건 이 파란색 선으로 계산하는 거지만 실제 데이터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콘크리트는 탄성계수가 한 반밖에 안 나오는 애들도 있다는 거예요. 한 2배쯤 나오는 애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경양은 고강도 콘크리트가 탄성계수가 전체적으로는 높지만 개개 데이터를 보면 역전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높다고 탄성계수가 높으냐? 전혀 난센스라는 얘기예요. 이런 거에 대한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그냥 기계적으로 하니까 DB5 이런 거 나오고 부시자 이거죠. DB18로 설계했는데 DB5면 부셔야지. 부셔요. 약간 의도적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시공할 때 걱정되는 게 많으니까 일단 부시고 보자. 무지하게 많은 교량을 부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문제가 조금 없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랬던 교량이 지금 이제 3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새로 지은 것들이. 그럼 지금부터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동안에 사고가 없었던 게 오히려 요것 때문에 오히려 고맙게도 그러나 엄청난 세금 낭비를 하는 거라고. 아무튼 그때 보면은 감당할 수 없는 물량을 하라고 하니 그때 이런 거예요. 자격 미달인 업체가 그때 엄청나게 많이 달라붙었습니다. 나 엔지니어가 아니에요. 근데 돈을 벌고 싶어요. 그럼 저 동네 가가지고 막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술자 정신은 뭐 없는 사람들이 그때 막 뛰어들어요. 예, 그거를 업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은. 예, 엔지니어들은 업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건설 자재 문제가 생겼어요. 철근 부족하죠. 골재 부족하죠. 그러니까 그때 외국산 중국제 철근을 수입했고 그다음에 바닷모래를 쓰기 시작했고 쇠석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공사비는 굉장히 후려쳤어요. 소위 조달천 단가라고. 그게 이제 국민 세금을 절약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한 건데 이렇게 된 구조물이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거다. 이게 제대로 된 품질을 갖고 있냐는 겁니다. 먼저 골재 얘기를 드리면 그때 골재가 부족하니까 해사를 썼어요. 바닷모래를 썼는데 바닷물의 평균 염분 농도는 3.5%인데 지방서에 0.04% 이하로 줄이도록 되어 있어요. 콘크리트 표준 지방서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야죠. 씻어야 되는데 다 안 씻는 거죠. 다 경비니까. 왜 정부에서 공사비 할 때 낮게 후려쳤으니까 그 돈 갖고는 이익이 안 나요. 그러면 3번 씻을 거 한 번만 씻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철근이요. 철근 가끔 이제 우리 언론에서 중국산 철근 문제 많다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이 제가 금속 하시는 분들하고 이거 해봤어요. 중국산 철근을 갖다가 전부 땡겨봤습니다. 결론은 좋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중국의 철근 생산 업체가 1000개랍니다. 제가 이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철근 생산하는 업체 15개예요. 그중에 5개는 뭐 이스라마나 되고 한 10개쯤 됩니다. 그중에서 대기업이라고 하는데 아니면 우리가 이름 들면 알만한 회사가 한 5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중국의 철근 만드는 회사가 1000개예요. 우리는 주로 전기로지만 거기는 고로도 한답니다. 포항제철이 고로예요. 뭐 현대제철, 동국제강 여기다 전기로인데 요즘 이제 현대제철에서 고로도 이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해와서 이 사람들이 KS에 맞는 철근 생산하고 GS에 맞는 생산하고 AST에 맞는 철근 생산해요. 전 세계로 하는데 가격이 굉장히 싸요. 그런데 이 중에서 불량품을 만드는 회사가 1%라도 있으면 1%는 몇 개예요? 1%만 돼도 10개예요. 그런 데서 만든 아주 품질이 안 좋은 철근을 수입해서 공급하는 한국 사람의 문제지 중국 철근이 문제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너무 언론에서
뭐라 그럴까요? 센세이션하게 보도를 하는 거를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골재도 이렇습니다. 이제 회사를 못 쓰게 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강자가를 많이 썼어요. 근데 이제 없으니까 이제 바닷모래를 쓰는데 바닷모래를 쓰다 보니까 이제 또 이제 환경 파괴 이래서 또 못 쓰게 해요. 그래서 이제 석산에서 이걸 부십니다. 그래서 부순굴재를 쓰는데 여기 보시면 강자가는 동글동글해요 위에. 부순모래는 삐죽삐죽해요. 어찌됐든 이게 좋다는 분들도 있는데 전문가로서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거를 돌을 깨면 이제 자갈이 한 80%, 모래가 한 10%, 토분, 분말이 10% 나오는데 옛날에 배우셨을 거예요. 입도가 좋아야 된다. 큰 사이즈, 작은 사이즈 골고루 있어야 되는데 일단 토분, 석분은 씻어서 없애버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모래는 물량이 너무 적어서 가격이 엄청 지금 뛰고 있어요. 그 자갈은 입도가 좋아야 되는데 큰 사이즈만 골라서 쓰면 싸요. 근데 이제 골고루 하려니 여기도 이제 돈 많이 들어가. 그런데 이걸 제대로 관리를 안 하면 이제 석분, 토분이 이게 물을 흡수합니다. 그러면 슬럼프 값이 이제 낮죠. 유동성이 저하되죠. 그러면 현장에서 무슨 일을 하냐? 가수를 한다 그래요. 물을 부어요. 눈 감아 주는 거죠. 콘크리트 압축 강도 제대로 나옵니까? 투수 저항성, 그러면 이제 수분이 막 침투하는 이제 공극이 많이 있으니까 그럼 내구성이 좋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가격 문제하고 이제 연관이 돼서 품질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검단신도시 주천연 분계사하고 이후에 여기 이제 홍건호 교수가 조사위원장으로 발표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코아 채취를 해봤더니 설계기준 강도 24인데 17메가파스칼 정도 나오더라 그랬어요. 제가 물어봤죠. 진짜 그러냐? 네, 홍 교수가 대답을 안 합니다. 그래서 철근 누락도 문제지만 사실은 콘크리트 강도 걱정이 많이 들어요. 보시면은 지금 콘크리트 레미콘 가격이 작년 하반기 가격이 이렇습니다. 강도에 따라서 강도가 증가하면 조금씩 비싸지고 그다음에 슬럼프 값이 높아지면 강도가 비싸지는데 대강 이 정도 금액이에요. 1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톤당. 철근은 이제 죄송합니다. 레미콘은 1세제곱미터당이고요. 철근은 톤당인데 고강도 철근, 내진 철근 이거 해봐야 가격 차 얼마 안 돼요. 5만 원, 10만 원밖에 차이 안 나서 아무튼 철근에 비해서 콘크리트 가격이 이 정도인데 제가 그 삼표산업의 박민영 상무님하고 삼성건설의 박동규 박사한테 막 물어봤어요. 외국은 얼마냐 레미콘 가격 한번 보여주시더라고요. 대강 압축강도 30메가파스칼짜리 1세제곱미터 단가가 아까 표해보면 9만 5천 원쯤 되는데 10만 원이라고 치자고요. 10만 원이라고 치면 일본이 28만 원 플러스 운반비예요. 우리나라는 운반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멀리 공급을 하면 돈을 더 받는다는 거죠. 운반비 28만 원 플러스 운반비. 독일 운반비 포함되어 있대요. 독일은. 근데 24만 원이랍니다. 영국 19만 원 플러스 운반비고요. 미국은 포함되어 있는데 22만 원이에요. 근처에 있는 나라 중에 대만이 제일 싸더라고요. 대만이 아무리 싸도 13만 5천 원이에요. 우리 10만 원이라고 쳐도 지금 이 정도인데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레미콘 가격을 대표로 얘기했지만 그게 조달청 단가라는 거예요. 조달청에서 이 금액을 정해주면 민간에서는 이거보다 더 높게 주는 일은 없대요. 전부 더 깎지 민간공사는. 그래서 건축에 아주 주겠다는 거예요. 토목은 그래도 이 레미콘 가격도 일단 공급자재도 있고요. 또 그 조달청 단가라도 받는데 민간은 그렇지도 않대요. 더 싸게 막 공급하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하고도 비교를 해봤지만 과거하고도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1990년에 레미콘 1세제곱미터 단가가 4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10만 원이면 2.5배예요. 다른 거 한번 보세요. 짜장면 가격 4.5배, 지하철 5배, 버스비 8.5배, 영화비 3.5배 이래야 돼요. 뭐. 우리 레미콘보다 싼 게 딱 하나 있어요. 쌀값이에요. 쌀값은 이제 1.5배밖에 안 올랐어요. 안 먹으니까 쌀 안 먹으니까 이건 수요 공급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레미콘 분들을 대신해서 무슨 뭐 편들어 주려는 게 전혀 아니고요.
이게 싼 값으로 이 세금을 절약하는 게 이게 바람직하냐? 이거를 정책 위반자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국민들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역대 정부가 물가 관리를 위해서 공사비, 건설자재비 최대한 억제했어요. 근데 갑자기 올리면 이제 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건축 쪽에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거기 지금 난리죠. 공사비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걸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생각하죠. 1,000원 주면서 너 단팥빵도 사고 크림빵도 사고 곰보빵도 사고 우유도 사와라. 이게 되냐는 거죠. 이거는 뭐 빵 셔틀 하는 거지. 예, 그러다 보니까 역대 정부가 이렇게 가격을 통제하면 이 민간은 뭘 하느냐 이런 거예요. 정부의 정책이 있다면 예, 우리는 대책이 있다. 직원들 단가 높은 직원들 안 쓰죠. 그래서 공부 많이 한 직원을 채용할 이유가 없고 염분 모르겠고 성분 모르겠고 세척하라고 아니 뭐 우리도 손해 날 수는 없잖아. 입도 우린 그런 게 모르겠고 그다음에 콘크리트 90분 내에 타설해야 됩니다. 몰라 몰라 이거죠. 물풀하고 뭐 이거예요. 사회적으로 해결하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수도권에서 지도에서 레미콘 공장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위치에 어디가 나오나 보면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레미콘 분들. 아무튼 예, 이 레미콘 공장하고 버스 회사들 정거장이 대부분 뭐 이런 데 있어요. 얘네들 땅값이 어떻게 됐나 생각해 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맞게 값쳐줘야 될 것 같아요. 값쳐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질이 낮은 것을 공급하면 진짜 영구 퇴출해야 되죠. 단칼에 망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옳지. 그냥 손해를 감수하라고 하면서 이게 하는 게 맞냐. 또 하나 이거를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우리나라하고 지금도 그런데 외국에서요. 눈이 와요. 눈이 쌓이면 물리적인 방법으로 제설합니다. 밀어내는 거죠. 밀어내고 이렇게 해왔어요. 옛날에도. 그런데 근래 우리나라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밀 것뿐만 아니고 화학적인 방법으로 제설해요. 염화칼슘 엄청 뿌립니다. 염화칼슘 뿌리면 게다가 뭐 여기 밑에 사진에 있듯이 이제 물이 어느 쪽으로 흐르냐 뭐 이런 거죠. 여기 홈통 막혔고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겠냐는 거예요. 다 콘크리트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공급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밀실하지 않고 시공할 때 그렇게 했으니까 염화칼슘이 어디로 들어가겠냐고 뭐 이런 거죠. 그러면 들어가고 콘크리트 안에 들어가고 철근 녹슬고 뭐 이거. 그래서 국민들한테 좀 선택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정부도 이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염화칼슘 팍팍 뿌려서 빨리 출근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 교량 30년밖에 못 씁니다. 그러고 나서 부시고 새로 짓든지 아니면 좀 불편해도 좀 일찍 일찍 가시고 미끄러우니까 살살살살 다니시고 그래서 좀 불편해도 염화칼슘 뿌리지 않고 그냥 뭐 좀 눈 치웁시다. 그러면 오래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국민 세금을 절약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뭐 염화칼슘 팡팡 뿌리는 게 옳으냐.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그동안 검토하신 걸 보면 아, 옛날에 만들고 예전에 미리 데몰리싱 부신 교량에는 염화칼슘을 안 써서 콘크리트 품질이 굉장히 좋은데 최근에 이제 사용했던 구조물들은 전부 콘크리트 품질이 엉망이다. 이 염화칼슘이 너무 많이 뿌려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해야 됩니다. 아무튼 좀 얘기가 너무 길어졌는데요. 오늘 그냥 두루두루 그냥 고민되는 얘기를 같이 나누고자 제가 발표를 하게 됐고요. 어, 여러 가지 다 있지만 일단 공무원분들이 우선 순환보직제 철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의 이 기술 수준이 우리나라 뭐 기술 수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무튼 이분들이 이제 전문성을 이제 다시 확보하지 않으면 아주 힘들 것 같고요. 공학교육 답답한데, 아무튼 뭐 이게 걱정이 많이 되는 거고, 또 중요한 거는 예, 우리 정신적으로 우리의 동료 의식이 약화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콘크리트 구조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참여했던 시설물 무지하게 많은데 이런 것들이에요. 교량, 뭐 건물도 있고요. 지하철, 지하차도, 터널, 항만, 상수도, 통신구, 뭐 원자력 발전소 다 돌아다녀 봤어요. 다 콘크리트 구조니까. 관련된 부서가 이렇습니다. 국토교통부, 뭐 산업부, 해양수산부, 농축산, 뭐 중소기업, 뭐 조달청, 뭐 지방정부, 뭐 거의 다 다녀봤는데 옛날에는 정부기관이 어땠냐면은 진짜 동료였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설계사에 있는 분들, 시공사에 있는 분들 같은 동료 의식으로 학계와 산업계 자문 요청도 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엄청 고민을 했는데 요즘은 완전 갑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자문회의는 왜 하냐? 뭐 위원회를 구성해서 뭐 평가하고 뭐 이러면서 뭐 다 아시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자기네들의 역할이 뭔지 이제 생각이 많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 이게 제대로 된 품질을 확보하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아무튼 이분들이 좀 더 생각을 바꾸시고 전문성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야가 원전 분야예요. 제가 왜 좋아하냐면 어, 일 끝나고 술을 같이 한잔 해보면 압니다. 이제 이쪽 분들하고 일해 보면 갑을 관계가 너무 이제 뚜렷해요. 그런데 이제 원전 분야 안 그렇습니다. 원전 분야에 원자력안전기술원이 규제기관으로 제일 세죠. 한수원, 뭐 발주처고, 안전기술 설계사고, 뭐 현대건설 등등 시공사 있습니다. 그리고 설비, 부품 공급사 있어요. 납품회사, 중소기업들 많아요. 이분들하고 같이 이제 일 끝나고 식사를 하고 술 한잔 하면 동등합니다. 이분들은. 네. 그래서 내가 갑이라고 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서로 엔지니어로 기술자로 서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에 있는 분들, 한전기술에 설계하시는 분들이 너희는 설계가 전문이다. 너희들은 뭐 전문성을 인정한다. 이런 거예요. 한수원도 마찬가지고요. 거기도 이제 시공은 건설사가 전문이고.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엔지니어로서의 자신의 의기사를 충분히 이제 발표를 해요. 그리고 논의를 하고. 이게 미국식이죠.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래요. 물론 유럽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나라만 유독 이 갑을 관계가 너무 뚜렷하게 된 게 문제 해결에 큰 그 저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전 분야처럼 어느 분야에 있든 우리가 동료 의식을 갖고 같이 문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이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자꾸 반복하게 되지만 공직자와 학계, 산업계 전문가가 이제 공동체 의식으로 동료 의식으로 같이 문제 해결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신규 건설도 그렇고 유지 관리 모든 것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이게 되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문제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같이 고민하고 그래야 조금이라도 사고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너무 오래 얘기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